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요사이 이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돌파구는 없는지 모색해보는 오늘 그런 순서를 정했는데, 자, 오늘 명특강을 해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나승용 청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사실은 청장님이요, 청바지를 처음 입어보신대요. 네, 그동안 정장만 입으시다가 오늘 청년들과의 또 대화여서 멋있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예? 네. 굉장히 편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직원분들 위해서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사이 청년 실업이 너무나도 심각한데 과연 우리가 공무원 시험만 매달려야 되는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시한 내용이 청년 일자리 문제였죠. 일자리 정책관을 먼저 임명하고 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농업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10억 원당 취업 유발 개수를 보면 일반 산업은 4.1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우리 농업은 20.9명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들이죠.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청년 농업인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진실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청년 그리고 청년 농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JTBC의 클릭 이 사람 시청자 여러분들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 농업의 길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가 최근에 우리의 가장 큰 이슈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화면에서 봤듯이 양복을 입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잠바를 입고 점퍼를 입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것인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청바지에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로 선택한 것은 청년들을 위한 아주 진한 농담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잘 아시죠? 또 흥부의 박을 타서 황금이 나오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농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아마도 믿을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스럽게 이야기하면 모두 잘 안 믿습니다. 먼저 세계의 가장 투자자의 귀재라고는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풀어가겠습니다. 이분이 2014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화두가 여러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20년 후에는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농업일 텐데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냐? 지금 바로 농대로 가십시오 라고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젊은 학생이 그러면 당신이 30대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디에 투자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과감하게 나는 중국 여자와 결혼해서 중국 농업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와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은 농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년도 3월 달에 모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포럼에 와서 조찬 강연을
또 합니다.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람보르기니를 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농업은 부를 일으키는 산업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가서 트랙터 운전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복식 회계를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는 말씀을 하는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장관님의 이야기입니다. 2011년쯤 됐을 때 생명 자본주의라는 거대 담론의 화두를 제시하면서 미래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은 모든 농부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수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압니다. 그리고 생산이라는 게 흙을 중심으로 땅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걸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무의 미래 농업은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우리 농업을 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정된 장소가 아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내 농장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이 아닌 자동화, 로봇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어령 장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분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구글에서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잖아요. IBM의 엔지니어였고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최고의 미래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성실성과 부지런함으로 연구하고 뛰어난 직관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내죠. 미래와의 대화라는 보고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지금도 미국의 나사, 휴렛 패카드 등 많은 기업들과 공기업들의 소위 경영 철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내용 중에 가장 우리에 와닿는 것은 금우에 우리 현존하는 직업의 50%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2030년부터 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직업을 8번 내지 10번 바꾸게 될 것이다. 항시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미래 농업은 기술 혁신과의 융합으로 농부가 가장 멋진 직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이야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IT를 기반으로 한 모든 벤처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노망의 지역이죠. 가서 미래의 불을 꿈꾸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같은 캘리포니아의 살리나스밸리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세계의 샐러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채소의 생산단지입니다. 과거에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농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들어온 전문가들이 살리나스밸리에 와서 센서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래서 농작물이 자라는 상태를 보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고 있을까요?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미국이라는 사회가 소위 최근에 가장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어 있는 게 국민의 비만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채소의 소비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IT 전문가들이 농업에 투자를 해도 단기간에 부를 축적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고 실제 거기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 중국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전자업계 샤오미 그리고 알리바바 등 대기업들이 농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어디를 갔냐? 소위 광시 광족 자치주에 가서 소위 혁신밸리, 중국의 중간층인 난닝과 중간층의 혁신밸리 혁신지구에 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관수 조절 또는 양분 조절하는 스마트 그런 파매 시스템을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중국의 미래구나 라고 하면서 한마디 먼저 던지는 거죠. 툭 던집니다. 비싸요? IT도 민생에 도움되는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혁신지구에는 이미 45개의 대기업의 연구소가 들어가 있고 66개의 기업이 들어가서 농업을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가 농업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손을 놓고 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북 혁신도시에 여러분들이 오가면서 많이 봤던 한국농수산대학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만들어졌고 2000년도에 처음으로 209명의 졸업생이 배출해서 우수한 영농 후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360명이 배출이 돼서 현장에서 후수한 영농 인력으로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입을 보면 연 소득이 8,910만 원, 도시근로자보다 1.5배, 일반 농가보다 2.4배의 소득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단순하게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농업이 과학이라는 걸 배웠고 농업이 과학이라는 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두 번째 농담은 농업은 과학이다는 겁니다. 그 과학이 어디서 어떻게 실천되고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의 선진 사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잘 아시죠? 뉴스를 틀면 아랍권들과의 항시 분쟁이 있는 국가, 세계 중동의 화약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적은 우리 한반도 국토 면적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 중에서도 60%는 사막입니다. 농업의 여건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연간 강수량이 500 내지 750ml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반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식량의 문제, 부식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농업 분야의 R&D에 계속적인 투자를 했고 IT와 접목을 통해서 최근 20년 동안에 농업의 생산성을 무려 16배를 높여놨습니다. 자국민들의 모든 농산물을 작업을 하고 있고 매년 연간 100억 달러를 해외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은 쉽게 빠르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과 농업은 95%의 과학기술과 5%의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시몬 페레스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실천하는 기술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막의 적은 물량을 가지고도 작업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할 때 얼마만큼 물을 효율적으로 쓰냐가 문제이겠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기후변화, 이상기상으로 물 부족 국가를 오래전부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총 내리는 물의 양, 비의 양을 보면 1271억 톤 내외가 된다고 그럽니다. 545억 톤 정도는 증발하고 731억 톤 정도는 지하에 저장해서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소위 담수 관계라고 그러죠. 물을 대서 관계를 하는 시설의 물의 효율성은 40 내지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줄 때는 그 물의 효율은 70 내지 85%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던
최초로 개발해서 썼던 점적 관수의 물 효율은 물경 90에서 95%까지 쓰이는 거죠. 호스를 통해서 똑똑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귀하게 이용을 했던 첨단 과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상 현장에서 점적 관수 시설을 하고 있는 것도 어쩌 보면 이스라엘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었던 그런 결과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장에 들어와 있는 과학기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드론 이야기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드론은 이미 100년 전에 군사용으로 만들어져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드론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탄소섬유와 융합해서 드론 축구가 만들어지고 드론으로 낚시를 하고 급기야는 드론으로 신속한 배달 체계를 가져가는 생활 편의 위주 레포츠로 많이 쓰이고 있었던 거죠. 얼마 전까지 세계 시장의 많은 부분을 중국이 선점하고 있어서 과연 기술력으로 어디까지 따라갈 것이냐가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의 농업 이용성을 높여가는 일들에 중점을 두고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이용해서 작물의 재배 면적을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작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관측과 예측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지역의 일부, 충북의 일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까지 확산된 화상병을 예찰하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아주 정확한 병을 예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소위 파종을 하는데도 드론을 이용합니다. 드론을 이용했을 때 비용이 85%가 절감이 되기도 합니다. 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때도 우리 드론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효율이 5배나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첨단 기술들이 우리 농업으로 들어와서 앞서 얘기했던 악성, 힘든 노동을 기계가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TV를 대할 때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되는 게 뭐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많이 봤을 겁니다. 또 하나 모든 것들이 로봇으로 움직이는 그림들 많이 보셨죠? 우리 농업에서도 이미 농촌진흥청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해서 레벨 2 단계에 즉 자율주행하는 단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레벨 3에 자율 작업을 하고 레벨 4에 자율주행과 자율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 갈 것이고,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딸기나 악성노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얼마 전 6월 말에 저희가 이웃인 논산에 가서 이동식 종합병원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날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신 많은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딸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딸기를 따다 보니까 땅에서 재배하는 것은 앉아서 따야 돼서 허리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픕니다. 요즘은 좀 더 개발이 돼서 소위 고설 재배를 하는 것 역시 허리가 아픕니다. 농부병이 만연해 있는 거죠. 딸기를 따는 작업만 우리가 로봇화 할 수 있어도 정말로 많은 악성 노동에서 해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곳은 벨기에 남부 루뱅에 있는 농업용 로봇 제조 회사인 옥티니온입니다. 옥티니온은 기계와 전자를 융합한 학문인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한 톰 코엔이 28살의 나이에 창업한 회사로 딸기 수확용 로봇을 개발해서 네덜란드는 물론 영국, 미국 등 전 세계로 진출해 있습니다. Dus ik heb mijn ingenieurstudies afgerond hier in Leuven. Daarna heb ik gedoctoreerd bij de bio-ingenieurs. Ben ik in contact gekomen met landbouw en zo op het idee gekomen om engineeringtechnologie naar landbouw toe te brengen. En kwamen we dus ook op het idee om een plukrobot te bouwen voor aardbeien, waar we nu intussen de afgelopen 4 jaar aan hebben ontwikkeld. 이 회사에서 개발한 딸기 수확용 로봇은 잘 익고 흠집 없는 딸기를 찾은 다음 3D 프린팅된 손으로 열매를 부드럽게 따서
판매용 바구니에 담습니다. 만약 열매가 아직 수확기에 이르다고 판단하면 로봇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예측합니다. 선진국에서도 겪고 있는 농촌의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앞으로 로봇이 대신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톰 코엔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특히 이공계 학생들이 자신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로 농업에서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Kortom, er zijn meer dan voldoende mogelijkheden voor ingenieurs in landbouw. 역시 선진국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고 우리 농업이 다양한 분야와 융합을 통해서 발전해가고 있음을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농촌진에서는 또 하나를 로봇화해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됐던 반자동식의 소위 자동 전목기에 카메라를 붙이고 더 고도화해서 자동화해가는 과정들을 해가고 있죠. 이미 가지과 작물, 고추나 도마도 접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수박, 참이, 오이 이런 박과작물들도 모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접목을 하는데 농촌에 고령화돼서 양질의 젊은 노동력을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분야를 농진청이 하고 있습니다. 수박, 참외, 오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과채류의 90% 이상은 사람이 일일이 접붙이기 작업을 통해 모종을 생산합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숙련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농촌진흥청이 2대의 카메라를 장착해 채소 모종의 접목 부위를 정밀하게 접붙이는 채소 자동 접목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채소 자동 접목 로봇으로 채소 모종을 접목하면 접목 성공률은 95% 이상, 노동력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50% 정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영상인식 채소 자동 접목 로봇 기술은 산업체의 기술을 이전해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고 중국, 터키, 인도 등 6개 나라에 수출돼 로봇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왔음을 함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세 번째 농담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부분 자동화하는 기술들을 개발했고 거기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 농업으로 발전을 꾀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로봇을 개발해서 로봇화를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거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고 그래서 좀 더 편리성을 높여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려고 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정밀화해서 모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온도, 습도, 광 이런 데이터도 사람이 측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센서가 측정을 하게 되죠. 또 생육 정보, 병해충 정보도 사람이 직접 측정했던 것을 지금은 고도화된 카메라가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모아져서 소위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죠.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AI라는 추론 엔진을 활용해서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매일 소위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정보를 그 데이터로 같이 받는다면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가장 잘 소비되는지를 앞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장에 맞춰서 내가 품목을 선정하고 시기를 선정한다면 우리 농업의 소위 파동이라는 게 없어지는 시대로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엔진이라면 결국에 빅데이터는 그걸 완성해주는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AI가 만나서 우리 농업의 생태 환경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일반 생산과 가공 이용을 떠나서 좀 더 휙 뛰어넘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은 어디에 있느냐? 역시 바이오 생명 산업이 그걸 함께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단언을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의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이종 장기용 돼지를 현재 생산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 대기자가 무려 3만 3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내 소위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건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축산과학원에서 처음으로 이종장기, 즉 우리가 하고 있는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 가서 이식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초급성 면역결핍증이라는 것을 소위 제거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하면 사람이 그걸 바이러스로 인식해서 죽이게 되면 결국에 사람이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급성, 급성, 혈관성, 만성 이와 같은 단계별로 소위 사람한테 이식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형장기죠. 심장이나 간을 이식은 우리 성적은 영장류에서 40일 내지 60일이 넘어가는 생존을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 보도됐던 바와 같이 부분장기라고 그러죠. 각막을 이식한 원숭이가 1년을 넘어 살면서 인류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위 의료용 단백질을 생산하는 그런 돼지들, 또 다른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그런 동물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아마 우리 농업 쪽에서 가장 변신을 많이 한 것이 누에고치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농업 부분에서 누에에서 뽑은 실크를 수출하는 액수가 무려 2억 4천만 불 내지 2억 7천만 불 됐죠. 농업 부분의 수출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국제사회에 나오면서 가격 경쟁에 밀려서 사형산업이 됐습니다. 그 누에를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맨 처음에 누에를 이용해서 동충하초를 만들어서 건강, 기능성 음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에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피브로인과 세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넣고 빼면서 서로 치약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어서 가장 인체 친화형인 치약과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에의 실크가 지금은 인공 고막, 인공 뼈로 진화했죠. 최근에는 3D 프린터과 만나서 소위 우리가 수술하면서 보정하는 보정핀 또는 보정 나사를 소위 누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면은 재수술해서 그걸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누에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곤충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통상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메뚜기를 잡아먹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일부는 번데기를 지금도 드시는 분이 일부 있을 텐데 먹으면서 이용한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곤충이 소위 애완용, 이런 일부의 식용 또는 학습용, 지역 축제용 이렇게 써졌었죠. 가장 많이 쓴 게 일정 부분은 천적과 방화곤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곤충들이 식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는 갈색거저리 또는 흰점막이 꽃무지,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등 7가지 곤충을 식용으로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많은 곤충의 이용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곤충에서 새로운 성분을 뽑아내서 소위 애기뿔 소똥구리, 또 광진해 등에서 새로운 성분을 뽑아내서 기능성을 가진 화장품, 새로운 의약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죠. 결국에 우리 농업을 한 단계 퀀텀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영역이 과연 생산과 그러면 가공 또는 체험하는 데 머물 것이냐, 그 단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치유 부분입니다. 현재 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농업이 가지는 가능성, 기능들이 확장될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올 연초 영국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지정돼서 굉장히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성인들이 살면서 다양한 질병과 사회적인 외로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들의 비용이 얼마? 물경 3조 7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걸 치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업밖에 없다. 치유 농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소위 반려동물이, 반려식물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텃밭을 가꾸면서 하는 그 원예 활동들이 치유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소위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동물농장, 학교 꽂고 학교 깡총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동물과 교감하면서 그 학교 학업을 했던 학생들이 폭력성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식물을 기르면서 학생들의 소위 자연 친화적인 생각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치유 농업으로 갈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 사회적 비용과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농업의 치유가 우리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매력적인 투자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북한 대표들의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했죠. 4월 27일에는 급기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판문점 선언을 우리가 이뤄내게 됩니다. 매번 새벽에 미사일 쏘았습니다. 또는 핵 실험했습니다 하는 소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됐죠. 한 번 오고 나니까 두 번은 쉬었던 것 같습니다. 5월 26일 날 또다시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 회담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좀 더 진전된 이야기들이 진행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은 북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죠. 어떤 부분에서? 지난 6월 20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산업 현장을 가면서 이른 아침에 중국의 농업과학원, 우리 농촌진흥청과 비슷한 농업과학원의 신기술 전시장을 들렸습니다. 농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죠. 그리고 아침에 중관촌의 혁신지구를 또다시 돌아봅니다. 농업과 IT의 결합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의 일들이 통일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또 하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농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종자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종자의 중요성이죠. 종자가 가지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 협약,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으로 이제 외국에서 함부로 갖다 쓸 수 있는,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세대도 지났습니다. 우리 종자를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높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는 31만 2천 점의 많은 자원들, 세계 5위의 유전자원 보유국이죠. 그 자원을 이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우리 전북 김제에 조성되어 있는 민간 육종단지에 들어와 있는 종자기업을 포함해서 1669개 종자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되고, 종자기업에서는 그걸 가지고 품종으로 만들어냈을 때 우리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예견을 해봅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성 없는 종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농업의 근간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종자 산업을 농업의 반도체라 부르기도 합니다. 파프리카 종자의 경우 3.75g 금 한돈에 23만 원이라면 같은 무게의 파프리카 종자는 45만 원으로 금보다 비쌉니다. 지난해 개최된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에는 34개 종자 기업이 참여해서 34억 원의 종자 수출 성과를 올렸고, 올해는 10월 23일부터 4일간 김제 민간 육종단지에서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 종자 시장은 5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 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 보여주는 현상이죠. 우리 농업 총생산액으로 보면 가격에 따라서 등락했지만 41조에서 45조까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건강 기능성으로 또는 식약 소재라고 하면 145조까지 유형이만큼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쌀 1kg에 2,250원 정도 됩니다. 이걸 밥으로 만들면 얼마가 되죠? 7,500원이 됩니다. 이걸 우리 술로 만들면 21,500원이 됩니다. 이걸 홍국균 기능성 쌀까지 만들면 151,500원, 물경 66배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산만 가지고 봐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3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90억 또는 95억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직접 먹는 식량만 해도 지금보다 60%가 더 생산이 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60%만큼 농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젊은 청년 농업인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드리는 농담입니다. 그렇다면 4차 혁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는 시청하고 계신 청년, 그리고 청년 농업인이 이 시대 우리 농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249만 5천 회의 농가 인구가 있습니다만, 농장 경영주를 보면 65세 이상이 55%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0세 미만은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현상을 그대로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65세 이상과 35세 이상이 140대 1입니다. 일본의 89대 1, 미국의 5.8대 1에 보이면 우리는 급속하게 노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젊은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 많은 기회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들어가서 한 번쯤 투자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젊은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튤립과 풍차로 유명한 나라 네덜란드.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들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네덜란드인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5분의 1에 불과한 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까닭에 채방을 쌓아 땅을 만들었고, 연간 200일 이상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서 꽃을 심었습니다. 이렇듯 환경적인 악조건을 이겨낸 네덜란드는 명실상부 농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네덜란드 농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와게닝겐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가 합쳐진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대학인 와게닝겐 UR에는 현재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농업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00여 명은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Nederland heeft een sterke positie in landbouwproductie. Studenten vinden het aantrekkelijk om hier te studeren, om hun steentje bij te dragen aan die ontwikkeling. En ze zien echt een goede toekomst in landbouw. Nou, landbouw is voor ons heel belangrijk. Voedselproductie hebben we altijd nodig en daarom is het belangrijk om daar ook in te investeren en onderzoek te doen hoe dat het beter kan. 특히 이곳 와게닝겐 대학에는 대학생들이 농업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농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Yeah, I think one of the global challenges of the world basically for the next coming 10 to 20 years will be how to feed everyone and climate change to make sure that we don't get the climate change as is foreseen right now. So studying here and working on those fundamental issues, making sure that everyone has enough food is, I think, very relevant and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opics to work on. And my plan for the future is develop my company, which is offering products which help the farmers to manage the soil and the soil health. We need healthy soil to healthy food, and I'm putting my effort into this healthy soil. 그렇다면 이곳 대학에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이들로부터 어떤 것을 보고 느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네덜란드 와보니까 네덜란드의 농업이 강하고 이제 빠르게 또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젊은 친구들이 농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농업이라는 어떤 이 낯설지만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학생들은 농업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식용곤충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제 나름의 스스로의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한번 키워보는 게 꿈입니다. 암스테르담 남쪽 위트레이트 한 외곽에 있는 젖소 농장. 마레여 씨는 몇 해 전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낙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편리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지만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Ja, wat ik heel leuk vind, ik zou het niet leuk vinden om iedere dag achter een computer te zitten op een groot kantoor. Nu kan ik lekker buiten werken met de dieren. En je hebt ook echt je eigen bedrijf. Dus je kan iedere dag zelf bedenken wat je gaat doen, wat je gaat veranderen, wat je gaat verbeteren. En als het dan lukt, dat is heel gaaf, want dan heb je dus zelf iets bereikt. 농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여기고 자신이 곧 CEO라는 생각이 우리나라와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Het allermooiste is als alle dieren heel gezond zijn. Want dat is sowieso fijn werken. En het is eigenlijk een soort rapportcijfer voor jou als boer. En als de dieren gezond zijn, dan verdienen ze ook het meeste geld voor je. Dus dat is eigenlijk een win-win situatie. 30년 넘게 농사일에 종사해온 마레여 씨 아버지는 이런 딸의 선택에 어떤 생각일까요? Ik heb zelf de lagere landbouwschool gedaan, dus die studie was niet zo hoog. Maar om de boerderij hoger op te brengen, gaan de kinderen tegenwoordig naar de hogere landbouwschool of naar de universiteit, waardoor ze de boerderij efficiënter kunnen besturen, waardoor de kostprijs van de melk lager wordt. 예, 네덜란드만 그런가 합니다. 이미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만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천에서 스마트팜 화해를 하고 억대소 돌고 있는 홍혜수입니다. 나이는 34인데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승계농으로 온실을 받았습니다. 주로 제라늄, 국화, 카네이션들을 키워가는데 그 3억 2천의 매출액에서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연간 1억 5,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뭘까요? 온실을 그냥 운영하지 않고 소위 스마트팜 체계의 농촌진흥청 기술을 받았고 근권난방이라는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조사하는 거죠. 경매하는 경매사들은 붉은색을 좋아하고 제라늄의 경우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은 보라와 연분홍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맞춰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전북 김제 진봉의 바람난 농부 유지혜 씨입니다. 이분은 소위 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 중국어를 같이 전공했고 중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했고 들어와서 좋은 직장에서 잘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0년을 잇는 가업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왜 농업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농업은 산업이 아닐까? 여자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돌아서 직접 쌀과 우리밀 농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8만 평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으로 넘어가고 소위 쿡빵을 만들고 쿠키를 만들어서 소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그 재능을 서로 나누고 또 경험을 쉐어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약 450건의 특허 산업재산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위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창업보육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2개의 창업보육을 해서 그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492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튜링겐 코리아라는 이 회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소위 피부의 이 촉감과 흡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쌀 베이비 파우더 제조 기술을 위해 세계의 특허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만드는 고아미벼, 둥글둥글한 입자를 가진 고아미벼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2016년도에 매출액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매출액이 13억 3천만 원, 물경 9배로 점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산 현장이 아니라도 다양한 농업에서 만드는 일자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산업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그들을 결코 놔주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소위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창농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 구입을 비롯한 자금, 두 번째가 기술, 세 번째가 사회적인 여건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과 함께 소위 창업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매달 100만 원씩 3년을 지원해서 정착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농업인들이 다양한 사업을 벌릴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서 5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했던 기술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시켜주고 그 농업인들, 젊은 청년 농업인들까지 수평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위 내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한우, 쌀, 체험 가공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시설 채소 분야까지 네트워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젊은 농업인들과 젊은 연구자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청년 농업인들이 불확실성에 뛰어들 때 사례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퍼스트 펭귄 이야기입니다. 퍼스트 펭귄 이야기는 소위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께서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제자들께 고별 강연을 할 때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도전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죠. 도전 이야기를 꺼내면서 펭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펭귄은 극지의 추운 지방에서 삽니다. 그 어려운 40도의 칼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집단 무리 생활을 하는 거죠.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의 바람을 막아주면서 무리 생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도 먹이 활동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죠. 먹이 활동을 해서 해야 되는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들도 바닷물에 뛰어들 때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들어가서 먹이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 또 내가 뛰어들었을 때 바다 표범에 먹이가 되지는 않을 것인지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게 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고, 한 마리의 펭귄이 뛰어들면 모두 다 뛰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퍼스트 펭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청년, 그리고 청년 농업인,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신 열정과 도전을 실천하고 그 일을 현장에서 할 때 정성스럽게 그 일을 해낸다면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안 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촌진흥청장인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9급 공무원에서 농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청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소리였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나는 오늘 어떠한 일과도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신조로 자기 초면을 걸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반드시 조직을 위해서 또는 내 일을 위해서 성공으로 끌어가겠다는 자신감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 창농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농업에서 찾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명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취임 1주년 맞이해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마련한 이 자리인데 미래 생각하면 청년들이 여기가 꽉 막히고 답답했는데 오늘 시원한 사이다 같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젊음을 얻으셔서 청년 시절로 돌아가신다고 하시더라도 농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농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바지 입고 나왔잖아요. 오늘 굉장히 잘 어울리셨죠? 농업의 미래 가치 정말 다시 한번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농업은 정말 무궁무진한 화수분 같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 다음 강의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또 요청하면 응해 주실 건지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 우리 농업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산업인지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농업의 미래와 농업의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